조선시대 중종 시기 전라도 승주 땅. 장날 오후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7살 사내아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낡은 나무 그릇을 앞에 두고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 옆에는 6살 계집아이가 오빠의 소매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에 말라 하얗게 굳어 있었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장꾼들이 혀를 찼습니다. 부모도 없는 거지 새끼들이 또 나왔네. 저런 애들이 시장 망친다니까. 발길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동전 한 입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삭바느질감을 안고 걸어오던 한 여인이 발을 멈췄습니다. 28살의 여인. 남루하지만 자태가 고운 그 여인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그냥 지나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감을 받아야 저녁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 눈빛,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서로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것 하나만 남은 사람처럼 여인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연화. 아니, 본래 이름은 기연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기묘사화의 불길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돈도 권세도 의지할 곳도.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라 가르쳐 준 것. 바른 마음. 그것이 그날 여인의 발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바른 마음 하나로 두 아이를 살린 여인. 그 아이들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인재로 자라나는 이야기. 그리고 바른 마음은 반드시 빛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종 11년 조선 땅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묘사화라 부릅니다. 조광조를 필두로 한 살인파 선비들이 훈구 세력의 모략에 걸려 한꺼번에 숙청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선비들이 유배를 가고 사약을 받고 저작거리에서 목이 베었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 속에 기달준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양 출신의 이 선비는 성균관 학자 출신으로 조광조의 학문을 따르며 개혁을 꿈꾸던 인물이었습니다. 온화하고 고든 성품으로 주변의 덕망이 높았습니다. 평생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 벼슬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마음이 바른 것이 먼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든 마음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훈구파들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랐을 때 기달주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기연화. 그의 15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곱고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셈을 배우며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기달준이 가장 공을 들여 가르친 것은 글도 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어려운 자리에서도 바른 것을 바르다 하는 것.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는 날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연하는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기달주는 금부도사가 오기 이틀 전 딸을 앞에 앉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하고 차가운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야. 예, 아버지.
이제 아비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울면 안 된다. 알겠느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기달주는 방바닥에 정성껏 펼쳐놓은 보자기 하나를 연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금반지 한 쌍과 옷가락지, 그리고 기달준이 미리 준비해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목숨을 지켜라. 나주 땅에 먼 친척 김씨 가문이 있다. 거기 가거라. 몸을 숨기고 절대로 기씨 성을 입에 담지 마라. 김씨로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는요? 기달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뜰 뿐이었습니다. 아비 걱정은 마라. 아비는 괜찮다. 그것이 거짓말인 줄 연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달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연하야. 예.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마음만은 바르게 지켜라. 그것 하나만 지키면 아비는 여한이 없다. 예, 아버지.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 하늘이 알아보고 사람이 알아본다. 아비가 살아서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도 내 바른 마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연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연하가 살아서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나주의 김씨 가문은 기달준의 먼 사촌뻘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있는 양반집은 아니었지만 논밭을 제법 갖춘 중인 집안이었습니다. 연하가 문을 두드렸을 때 김씨댁 주인 내외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안방에서 보자기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주인 내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꽤 묵직한 돈 꾸러미를 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김씨댁 안주인은 아무 말 없이 보자기를 자신의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밀담은 벽 너머로 연하의 귀에 들렸습니다. 김효사와의 연루된 집안 자식이라니. 우리한테 불똥이 튀면 어떡해. 그렇다고 쫓아내면 인심 없다는 소리 들어. 돈은 받았으니 됐잖아. 한 달만 두었다가 내치면 되지. 연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왔나 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부터 물을 깃고 방아를 찢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글을 읽으며 자란 연하에게는 낯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연하는 묵묵히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아서 아버지가 옳은 사람이었음을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연하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매일 밤 귓가에 들렸습니다. 마음만은 바르게 지켜라. 연하는 그것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부당하게 부려먹혀도 구박을 받아도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종 12년 이른 봄, 김씨댁 주인은 연하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연하야, 이제 나가거라. 제가 가져온 것을 돌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먹고 잔 값이 그것보다 훨씬 많다. 그냥 나가는 것만도 고맙게 여겨라.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따지고 싶었고 소리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고리 안쪽 깊숙이 꿰매어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금반지, 한 쌍과 옷가락지,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바른 마음. 그 둘만 쥐고 연하는 나주를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시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그렇게 발길 닿은 곳이 전라도 승주의 장터였습니다. 승주 장터는 전라도 동남부의 요지였습니다. 닷새마다 장이 서는 이 장터에는 보성, 순천, 광양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크고 작은 상인들이 삶을 부려놓는 곳이었습니다. 연하는 이곳에서 벌써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숨어야 한다. 그러나 쓰러지지는 않겠다. 연하는 금반지 한 개와 옷가락지를 팔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장터 외진 쪽에 작은 초가 한 칸을 얻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연하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기연하는 그날부터 죽었습니다. 김연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곁에서 익힌 솜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품삯도 형편없었습니다. 장터의 안악들은 어디서 굴러온 여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안악들이 처음에 연하를 경계하면서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연하는 항상 정직했습니다. 솜씨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먼저 말했습니다. 품삯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받았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인은 속이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연하의 초가 앞에 삭바느질 거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짝같이 되었지만 솜씨는 그 사이 승주 장터에서 소문이 날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연하에게 왔습니다. 연하는 늘 들어주었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왔습니다. 할 수 없으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바른 마음이 연하의 가장 큰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종 14년의 봄, 그 바른 마음이 시험받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장날이면 연하는 을의 삭바느질감을 가지러 포목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다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 좁은 길목에 사내아이 하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이는 7살 남짓, 때가 오른 얼굴, 해진 옷, 맨발. 손바닥만 한 낡은 그릇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계집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오빠의 소매를 꼭 쥐고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기운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두 아이는 투명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멈추었습니다. 삭바느질감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나치는 것이 맞았습니다. 연하도 오늘 일감을 받아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도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른 마음이다. 연하는 천천히 아이들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계집아이의 눈이 처음으로 연하를 향했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세상에 대한 경계심, 두려움, 그리고 희망인지 체념인지 모를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느냐? 계집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엎드려 있던 사내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공포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어딘가 침착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이틀입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눈 안에는 구걸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애원하거나 불쌍하게 보이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하는 보따리 안에서 아침에 먹다 남긴 보리밥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사내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사내아이는 바로 받지 않고 계집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밥덩이를 받아 동생 앞에 내밀었습니다. 희연아, 먹어. 계집아이는 오빠를 보았다가 연하를 보았다가 다시 오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밥덩이를 받아들고는 먼저 반을 떼어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오빠가 먼저. 연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틀을 굶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먼저 먹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눈앞의 밥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 연하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 저도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연하는 그날 토목전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솥에 죽을 끓였습니다. 쌀보다 물이 많은 묽은 죽이었지만 아이들은 남기지 않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따뜻한 방 안에서 아이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연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에서는 경계하고 남루하던 표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홀쭉하고 손등에 핏기가 없고 발바닥이 굳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손끝으로 아이들의 발바닥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자신도 입 하나 건사하기 빠듯한 처지였습니다. 이성은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손은 이불을 끌어 아이들의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 이렇게 해주었더라면. 그리고 아이들이 밥덩이 하나를 나누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 마음이 짓밟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마음을 품은 아이들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하는 이불 끝을 매만지며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곁에 두겠다. 다음 날 아침 사내아이가 일어나 동생을 깨우려 했습니다. 더 자게 둬라. 연하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훈이라 합니다. 성은? 또 침묵. 없습니다. 연하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없다고 말했지만 실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하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동생은? 계집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오빠 뒤에 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연이요. 연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거라. 밥은 내가 준다. 대신 일은 도와야 한다. 사내아이 훈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더니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제법 반듯한 절이었습니다. 거지 아이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배운 집 자식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연하와 같은 말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양 말씨였습니다.
전라도 승주에서는 낯선 말투. 이 아이들도 여기서 난 아이들이 아니구나. 같은 말씨를 쓴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세 사람이 같은 곳에서 왔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방식으로 내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훈과 희연은 연하의 초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연하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 훈은 땔감을 줍고 물을 길었으며 희연은 마당을 쓸고 밥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이에 비해 손이 야문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하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훈이 옆에서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목전 황씨가 지난달 6번 맡기셨고 이번 달 5번이면 11번입니다. 한 번에 2푼씩이면 22푼이어야 하는데 20푼만 받으셨습니다. 연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그동안 받아온 품삯을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틀린 것이 3군데였습니다. 훈이 말한 것이 맞았습니다. 연하는 잠든 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를 한번 들으면 기억한다. 희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가 큰 소리로 옛날 어머니에게 배웠던 시조 한 구절을 흥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연이 그 구절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단 한 번 들은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들에게 타고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먼저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재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주보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바른 사람의 재주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마음이 굽은 사람의 재주는 세상을 해친다. 너희는 바른 마음부터 배워야 한다. 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바른 마음이 무엇입니까? 연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약한 사람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두렵더라도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것, 그리고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 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를 거두어 주시고 밥을 주셨을 때 저는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하가 눈을 들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신데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른 마음이지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훈의 밥그릇에 나물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희연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연하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희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달래는데 훈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훈이 오랫동안 연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훈이 처음으로 연하를 어머니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훈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남씨입니다. 연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무진이라 합니다. 전라관찰사 참판을 지내셨습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무진. 훈구파의 중견관료. 아버지 기달준이 살아계셨던 시절 같은 편은 아니었지만 적도 아니었던 이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훈은 말을 멈췄습니다. 희연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온역에 걸렸다고 하셨어. 치료하러 보낸다고 하셨어. 그런데 희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간 하인들이 죽이려 했어. 묻으려 했어. 연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쳤어. 밤에 도망쳤어. 오빠가 안고 뛰었어. 희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훈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연아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연아는 두 아이를 꼭 안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 어미다. 배 아파나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너희 어미란다. 그날 밤 아이들이 다시 잠든 뒤 연아는 촛불 하나를 켜고 앉았습니다.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훈구파 관료의 자식들과 살인파의 아버지를 둔 자신. 연아는 촛불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물려주겠습니다. 바른 마음을 물려주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아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연아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달준의 딸 기연아. 총명하고 단단하며 아버지의 바른 정신을 온몸으로 물려받은 여인. 연아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글보다 먼저 가르친 것이 있었습니다. 재주보다 마음이 먼저다. 날마다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손님이 품삯을 깎으려 해도 당당하게 정당한 값을 말하는 것. 억울한 이웃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 힘든 날에도 이웃에게 웃음을 잃지 않는 것. 훈과 희연은 연아의 등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가르침을 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가르침보다 단단하게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글을 가르쳤습니다. 훈은 글자를 3번만 보면 외웠습니다. 셈법을 가르쳤습니다. 희연은 한 번 들은 것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연아는 아이들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28배 젊은 어머니와 7살, 6살의 두 아이. 승주 장터의 외진 초가 한 칸에서 조선 팔도를 뒤흔들 이야기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3년쯤 지난 가을쯤에 승주 장터에 낯선 사내 2명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매가 날카롭고 걸음걸이가 날랬습니다. 그들은 장터를 천천히 돌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아이들이 있다 들었소? 사내 아이, 계집 아이 남매요. 본 적 있소? 장터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연안의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3년 동안 이 장터에서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 옆에 서주었던 여인. 그 여인이 거둔 아이들을 모른 척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른 마음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연아와 훈, 희연이 함께 산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초가집 안은 달라졌습니다. 벽에는 연아가 구해온 낡은 책들이 쌓여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훈이 손수 만든 작은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세 식구는 함께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연아는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를 꺼내 물었습니다. 글이나 셈보다 먼저였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행상 어르신이 물건을 쏟으셨을 때 너희는 어찌했느냐? 훈이 대답했습니다. 달려가서 주워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쏟으셨으니까요. 그것뿐이냐? 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이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연아, 너는? 희연은 작은 손으로 밥숟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본 사람이 많았는데 왜 다들 지나쳤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더냐? 무서워서일 수도 있고 바빠서일 수도 있고
습관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연하는 숟가락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6살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 짓지 않고 이유를 생각하는 아이. 이 아이들이 내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 연하가 아이들에게 글과 셈을 가르치는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글자를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 장터에서 있었던 일들, 옛날 어머니에게 들었던 전래 이야기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찌했겠느냐? 아이들은 처음에는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답이 길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글자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궁금해진 것들을 직접 읽고 싶어하게 되었을 때 연하는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후는 한 번 본 글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희연은 글자보다 그 글자에 담긴 뜻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같은 글을 읽어도 느끼는 것이 달랐고 그 다른 것들이 모여 두 아이의 재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후는 논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희연은 마음이 깊었습니다. 연하는 그 둘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훈에게는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것이 옳은지를 알아야 한다. 남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희연에게는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눈빛과 입이 다른 사람.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큰 재주다. 두 아이는 연하의 가르침을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그의 가을 장날이었습니다. 연하는 바느질감을 받으러 장터를 걷고 있었고 훈과 희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덩치 큰 사내 셋이 작은 행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행상은 나이 든 호라비로 작은 지게에 나물과 마른 생선을 싣고 다니며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물값이 얼마요? 예, 한 묶음에 한 푼입니다. 어제는 7푼이라 했잖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영감이 말을 바꾸네. 이 동네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까? 사내들이 행상의 지게를 발로 건드렸습니다. 나물과 생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연하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훈이 먼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연하가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훈의 발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잠깐요. 8살 사내아이의 목소리가 장터 소음을 뚫고 들렸습니다. 패거리 중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아이가 나서는 거야? 훈은 그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어르신께서 7푼이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증인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니 어제 이 어르신의 나물값을 들은 분이 계시다면 나와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경꾼 중 포목전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도 나물 한 묶음 샀는데 한 푼 냈습니다. 또 다른 안악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 푼이었습니다. 패거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분을 곤란하게 하시려면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억지를 쓰시면 이것은 장날 군중 앞에서의 협박이 되니 고을 원님께 여쭤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당황한 패거리 중 하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희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지나가시는 분이 고을 관아의 날이 아니신가요?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관아의 관원 하나가 장터 반대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희연은 이미 조금 전부터 그 관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패거리에 눈이 흔들렸습니다. 에잇, 오늘은 봐주는 거야. 사내들이 투덜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행상 어르신이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이름이 무엇이냐? 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이라 합니다. 연하는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나선 것.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훈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연하는 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섰습니다. 두렵더라도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것. 연하가 가르친 그것이 아이의 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희연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훈이처럼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연이 없었다면 연하와 훈은 여러 번 더 위험에 처했을 것이었습니다. 희연에게는 타고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 한번 들은 것을 잊지 않는 귀. 연하가 그 능력을 발견한 것은 어느 날 장터에서였습니다. 낯선 아낙 하나가 연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하 씨, 요즘 아이들이 잘 크지요? 이 근방에 좋은 스승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연이 연하의 소매를 살짝 당겼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돌리자 희연이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연하는 아낙에게 적당히 인사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희연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웃는데 눈이 안 웃었어요. 그리고 말하면서 자꾸 오빠를 봤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빠를 보러 온 거예요. 연하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아낙은 다른 고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찾는 자들이 보낸 정탐꾼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희연에게 말했습니다. 희연아, 내 눈이 우리를 살렸다. 희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준 것과 볼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너는 타고났다. 희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이 눈으로 평생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연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눈물도 함께 나왔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저를 지키겠다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바른 마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장터에 낯선 사내 2명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터를 천천히 돌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아이들이 있다 들었소? 사내 아이, 계집 아이 남매요. 장터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먼저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막집 안악도 처음 보는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행상 어르신은 아예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동안 연하가 이 장터에 쌓아온 것들이 지금 연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았던 여인, 억울한 사람 옆에 서주었던 여인, 힘든 날에도 이웃에게 등 돌리지 않았던 여인, 그 바른 마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물음에 주막집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연하와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퉁이 삭바느질 여인네 집에 그런 애들이 있다더군요. 그날 저녁 연하의 초가 앞에 그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연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뉘시옵니까? 아이들 있소?
연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아이들 말씀이신지요? 사내 아이, 계집 아이 남매. 연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그렇토? 잘못 찾아왔나 보오. 사내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문을 닫으며 알았습니다. 저 사내들은 돌아간 것이 아니다. 연하는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훈과 희연은 이미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장터에 나가지 마라. 훈이 물었습니다. 계모가 보낸 사람들입니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미가 지킨다. 알겠느냐? 희연이 연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아요? 연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무섭지. 그런데 왜 웃으세요? 무서운 게 정상이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하지만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란다. 어미가 너희한테 입버릇처럼 한 말 기억하느냐? 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렵더라도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것. 그렇다. 지금 어미가 그것을 하는 중이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연하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고장 말고는 아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버틴다면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무기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장터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머리. 연하는 날이 밝기 전에 장터에 아는 사람 몇을 찾아갔습니다. 행상 어르신, 포목전 주인, 주막집 안악. 연하가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낯선 사내들이 다시 장터를 돌았습니다. 주막집 주인이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 그 여인은 조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 달 전에 고을 관아에 가서 호적에도 올렸다던데. 사내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호적에 올렸다고? 예. 승주 고을 수령님한테 신고했다던데. 사실 연하는 하루 전에 고을 관아에 실제로 다녀왔습니다. 관아의 하급서리에게 삭바느질을 해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탁하여 호적 등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정식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접수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결국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아이들 앞에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훈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호적 등재 신청서입니다. 어머니 밑으로 저희가. 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희연은 서류를 보다가 연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연하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법 앞에서도 너희는 내 자식이다. 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연하는 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냥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승주에서 멀리 떨어진 전주의 나무진 참판댁. 계모 오씨 부인이 사랑채에 앉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승주 장터의 삭바느질 여인 집에 있다는 것은 확인했으나 호적에 등재가 되어버려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터 사람들이 그 여인 편을 드는 통에 정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이 31, 미색이 뛰어나고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여인 편을 들어? 예.
3년 동안 신용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않고 약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모두들 입을 닫더랍니다. 오 씨 부인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흥? 바른 척하는 여인이 가장 다루기 어렵지. 오 씨 부인은 냉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남편이 알게 될 것이야.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 여인을 직접 건드리면 안 되겠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라면 장터 사람들도 막지 못한다. 관할을 움직여야지. 오 씨 부인은 붓을 들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을 빼앗아 키운 여인을 고발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위기가 잠시 비껴간 가을. 세 사람의 일상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연하가 바느질을 하고 후는 글을 읽고 희연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훈이 밥을 먹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무섭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은데. 연하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다.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문을 여세요? 당당한 게 아니다. 떨리지만 여는 거지. 훈이 눈을 들었습니다. 떨리면서요? 그래. 무서움은 용기가 없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무서운데도 하는 것이 용기다. 안 무서운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것이거나 무감각한 것이다. 훈이는 그 말을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도 한참을 그 말을 씹는 표정이었습니다. 희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울 때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목소리를 떠올린다. 할아버지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말을 떠올리면 조금 덜 무서워진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어머니가 무서울 때 떠올리면 덜 무서워지는 사람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이 녀석아. 희연이 깔깔 웃었습니다. 훈도 웃었습니다. 초가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가난하지만 이 순간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중종 15년 봄, 훈이 9살이 되던 해, 승주 고을에 새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이 수령은 젊고 패기 있는 인물로 부임 초에 고을 장날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9살쯤 되는 사내아이가 어른들 틈에 끼어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계산에서 막힌 것이 있는지 아이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령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무엇을 하느냐? 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 계산을 도왔습니다. 서당에 다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수령은 흥미로운 눈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는 분이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것을 가르쳤단 말이냐? 훈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령은 빙긋 웃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훈이라 합니다. 훈아, 나중에 크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수령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재주를 뽐내고 싶다거나 출세하고 싶다거나 돈을 벌고 싶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 말이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키웠기에 저런 아이가 나왔을까?
수령은 저도 모르게 연화의 초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 9살 아이의 그 대답은 오래도록 수령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중종 16년 초봄, 연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진달래가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포목전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숨이 찬 얼굴이었습니다. 연화 씨, 관아에서 사람이 왔소. 당신에 대한 공문이 왔다고 하오. 연화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포목전 주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 씨, 어떡할 거요? 피할 수도 있소. 내가 아는 사람이 보성 쪽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오. 피하면 더 큰일이 납니다. 숨으면 죄인처럼 되는 것이고 맞서면 당당한 것입니다. 포목전 주인은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소. 내가 증인으로 서겠소.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종 16년 봄, 연화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들렸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 뒤에서 포목전 주인이 따라왔습니다. 행상 어르신도 지팡이를 짚고 따라왔습니다. 장터 안악 둘이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다는 것을. 바른 마음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몇 시간 전, 연화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훈아, 희연아. 두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안치고 말했습니다. 어미가 관아에 가야 한다. 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너희도 위험해진다. 어머니가 저희를 두고 혼자 가시면 저희는 더 위험해집니다. 훈이 말했습니다. 마음이여. 연화는 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연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두렵더라도 옳은 것을 옳다 해야 한다고.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옳은 일은 어머니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연화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관아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승주 고을 수령이 공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연화와 아이들이 들어서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령은 훈을 알아보았습니다. 장날 장터에서 보았던 그 아이.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던 그 아이. 김연화. 이 아이들이 내가 숨긴 양반 집 자제들이냐? 연화가 대답하기 전에 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 어르신께 여쭙겠습니다. 수령은 눈썹을 들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저는 나문이옵니다. 전전라 관찰사 참판 나무진의 아들이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무진 참판의 자제라고? 예. 그리고 저와 제 동생 희연은 계모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도망친 후 승주 장터에서 동량으로 연명하다 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희를 전 재산 하나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두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속인 적도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죄인이라면 저도 죄인입니다. 희연이 오빠 옆에 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은 오래도록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저토록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그 뒤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를 수령은 알 것 같았습니다.
수령은 공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나무나. 예. 두렵지 않으냐? 이 공문을 보낸 자들은 권세가 있는 지방과 연이 닿아 있다. 후는 잠시 입술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수령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두렵다고? 예. 그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서운데도 하는 것이 용기라고. 안 무서운 것은 용기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고. 수령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연아. 예. 공문에 따르면 너는 양반집 자제를 불법으로 은닉한 죄인이다. 그러나 내 눈앞에는 두 아이가 스스로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 수령은 잠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뒤편 담장 너머에 포목전 주인과 행상 어르신, 장터 안악들이 서 있었습니다. 연하를 위해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수령은 공문을 들어 화로 쪽으로 건넸습니다. 이 공문은 내용 불충분으로 반려한다. 공문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있던 서리들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이 연하 옆에 섰습니다. 희연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수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한양으로 보고가 올라갈 것이고 나무진 참판이 알게 될 것이다.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연하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됩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토록 바르게 자란 것을 보면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것 같소. 한 달 후 승주 고을에 한양에서 온 관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무진 참판이 직접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도 따라왔습니다. 연하는 아이들과 함께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나무진 참판은 50대 초반의 사내였습니다. 광대뼈가 높고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그 눈 안에는 지금 복잡한 것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훈과 희연을 보는 순간 나무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렷하고 반듯한 목소리, 몸에 밴 반듯한 자세,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곱게 바라보는 눈빛.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다. 어떻게 키웠기에 저렇게 자랐는가. 나무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훈은 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하의 곁에 섰습니다. 나무진이 걸어왔습니다. 훈아.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오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대감, 저 여인이 아이들을 빼앗아 키운 것이옵니다.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위장하여 호적에 올렸으니 이것은 국법 위반입니다. 나무진이 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왜 거기 있었는가? 그건 온역이라 했다가 치료차 내보냈다 했다가 그런데 내 아이들이 왜 장터에서 동냥을 하며 있었는가? 오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희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살 계집아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새어머니가 저희를 죽이려 하인들을 시켰습니다. 죽여서 묻으려 했습니다. 저희가 도망쳤습니다. 나무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직접 들었느냐? 예. 저는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습니다.
희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던 것을 희연은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말투까지, 억양까지. 오씨 부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때 훈이 나섰습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훈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생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나무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여인을 처분해 주시오. 오씨 부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무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후 관아뜰 한쪽에서 나무진이 훈과 희연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느냐? 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괜찮았습니다. 나무진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어떻게 해주었느냐? 희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른 마음입니다. 나무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희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주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두렵더라도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것,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날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무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뿐이냐? 훈이 말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저희 먼저 먹이셨습니다. 겨울에 이불이 하나뿐이면 저희한테 덮어주셨습니다. 밤에 저희 잠들면 혼자 우셨습니다. 혼자 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희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무진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연하에게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판대감. 나무진은 연하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연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선의 참판이 삭바느지라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오. 나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목숨을 걸고 내 자식들을 살렸소. 그리고 저 아이들을 저토록 바르게 키웠소. 내가 직접 키웠다 해도 저렇게 키울 수 있었을지 모르겠소. 아이들이 스스로 자란 것입니다. 저는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곁에 있어준 것이 전부요? 나무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의 이름이 무엇이오? 연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김연아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에서 나온 것은 달랐습니다. 기연아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본래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무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기시라. 혹시 기달준 선생이.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시옵니까? 나무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기달준 선생은 억울하게 가신 분이요.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소.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 아버지가 억울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훈과 희연이 달려와 연하의 양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나무진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무진은 움직였습니다.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기달주는 조강조를 따른 것이 죄가 되었으나 학문의 뜻이 올바르고 행실이 바른 선비였음을 증명하는 바이옵니다. 몇 달 후 중종의 윤허가 내려졌습니다. 기달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바른 마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장터 사람들이 있었고 수령이 있었고 마침내 나무진 참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바른 마음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도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기연아, 몇 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름, 이제는 당당하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중종 17년, 세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훈과 희연은 아버지 나무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그 가까운 곳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나무진이 마련해 준 것이었지만 연하는 삭바느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쉬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바늘을 드는 것이 이제는 생계가 아니라 습관이자 쉬는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연하였습니다. 훈은 본격적으로 학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것 위에 체계적인 교육이 더해졌습니다. 선생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훈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가르침은 서당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주 장터의 외진 초가에서 밥상 앞에서 연하가 날마다 물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른 일을 했느냐? 외면하지 않았느냐? 두렵더라도 했느냐? 그것이 훈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는 귀, 그것은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연하에게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희연의 능력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전라도 승주 장터의 외진 초가 한 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른 마음 하나를 붙잡고 버텨온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마음을 물려받은 두 아이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종 17년 한양. 연하가 승주를 떠나 한양 땅을 밟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훈과 희연은 아버지 나무진의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붙었고 책이 쌓였습니다. 비단옷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매일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에도 낮에는 반드시 연하의 방에 들렀습니다. 나무진이 어느 날 훈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그쪽에 가느냐? 예. 무엇을 하러 가느냐? 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러 갑니다. 그뿐이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나무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방은 작았습니다. 나무진이 마련해 준 곳이었지만 연하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창가에는 바느질 도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삭바느질은 여전히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쉬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바늘을 드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자 가장 편안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희연이 연하의 방에 왔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습관이다. 그래도 손이 아프잖아요. 연하는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거북이 등껍질 같다던 그 손. 이 손 덕분에 너희를 키웠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다. 희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중종 22년 봄, 한양 성균관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소가 생원시 장원, 남운, 그 이름 석자가 방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15살, 조선 역사에서 손꼽힐 만큼 어린 나이에 소가 장원이었습니다. 방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남운이라 나무진 참판의 아드님 아닌가? 그렇다던데 어릴 때 잠깐 사라졌다가 전라도에서 다시 찾았다던 그 아이가 장원이라니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연화는 아이들과 함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훈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연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훈은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친 것은 씨앗을 심은 것이지 자라게 한 건 내 힘이다. 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의 옆에 서서 방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희연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주 장터의 초가에서 시작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이 세 사람 모두의 가슴 안에서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방이 붙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무진은 아들의 급제 소식을 듣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한양 곳곳의 관원들과 지인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나무진은 잔치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 오래된 빚 같은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저렇게 키운 것은 내가 아니다.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떠난 뒤 나무진은 조용히 하인을 불렀습니다. 기연아 부인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예, 나리. 훈 도련님 거처 근처에 작은 방을 얻으셨습니다. 혼자 계시느냐? 예. 나무진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상에 남은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진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올 곳이 있다. 다음 날, 나무진은 직접 걸어갔습니다. 가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관복도 벗었습니다. 평복 차림으로 연화의 집이 있는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3. 한양에 올라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손에는 여전히 바느질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참판대감, 실례가 되지 않겠소?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무진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도 기다렸습니다. 부인, 예, 내가 오늘 왜 왔는지 알겠소? 짐작은 합니다. 나무진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급제 답례를 드리러 왔소. 그것은 아이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했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진은 여전히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내 자식들이 전라도 장터에서 굶으며 동량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소. 아비가 살아있는데 나는 몰랐소.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소. 집안 단속을 못한 것이 내 잘못이오.
벼슬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을 내팽개쳤소. 나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비는 한양에서 잔치상을 받고 있었소.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덮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소. 나무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내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요. 장원급제는커녕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이요. 연하는 눈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손 내밀어준 사람이 부인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요. 그 자리에서 당연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알고 있어.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무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인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알았소. 무엇을 보셨습니까? 재주가 아니요. 마음이요. 연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저 아이들이 한 말을 기억하오. 두렵다고 했소. 그러나 무서운데도 하는 것이 용기라고 했소. 그것은 서당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오. 날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에게서. 연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 하늘이 알아보고 사람이 알아본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참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감. 나무진이 말했습니다. 부인, 내게 부탁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오. 연하가 눈을 들었습니다. 나무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소. 부인의 고생을 돈으로 갚을 수도 없고 벼슬로 갚을 수도 없소.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소.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딸처럼 지키겠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연하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로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켜주겠다는 말, 딸처럼.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연하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그날 이후 나무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연하가 사는 골목 근처에 조용히 방 한 칸을 더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친인척이 쓰는 집이라 했습니다. 연하의 삭바느질 거래처 두 곳에 갑자기 주문이 늘었습니다. 연하는 어디서 나온 일인지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가끔 이름 없는 광주리가 연하의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 한 필, 쌀 한 말, 약재 한 봉지. 연하는 광주리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후는 어느 날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모르는 거다.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르면 안 갚아도 되니까. 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뭐가? 끝까지 당당하세요. 연하는 대꾸하지 않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나무진은 가끔 훈의 거처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로서 학문을 논하고 벼슬살이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리가 파하고 나무진이 일어서려 할 때 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어머니가 요즘 웃으십니다. 나무진이 멈추었습니다. 그렇더냐? 예. 전에는 웃으시다가 금방 거두셨는데 요즘은 조금 더 오래 웃으십니다. 나무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잘 됐구나. 예.
아버지와 아들이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동시에 딴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가의 장원한 후는 그 기세를 이어 대가도 급제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벼슬에 나간 지 어느덧 4년째였습니다. 후는 예조의 난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지만 원칙이 있고 날카롭지만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9살 때 장터에서 했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벼슬살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선배 관원들 사이에서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연은 19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연하가 가르친 대로 그 능력을 사람을 이용하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데 썼습니다. 누가 힘든지, 누가 말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집안에서 희연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희연이가 있으면 집안에 다툼이 없다. 나무진이 혀를 찰 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하. 33살의 연하는 여전히 바늘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바늘을 들고 있을 때 마음이 가장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하는 몰랐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한 사람의 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시준을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훈이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이시준이라 합니다. 예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29살. 연하보다 4살 어린 남자. 중키의 단단한 체구였습니다. 눈매는 온화했지만 사람을 볼 때 오래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천천히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한양의 무관 가문. 형이 있고 자신은 둘째였습니다. 형이 집안의 무게를 맡고 있어서 둘째인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뜻대로 자랐습니다. 형과 달리 문과를 택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훈이 왜 이 사람을 데려왔는지 연하는 처음 보는 순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훈이 슬쩍 말했습니다. 이시준이 뒷목을 긁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 건 아닙니다. 이분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이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시준이 연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훈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훈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연하는 훈을 흘겨보았습니다. 훈은 모른 척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시준은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훈을 만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훈이 없을 때도 왔습니다. 훈이는 관아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잠깐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연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차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시준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말하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대꾸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삭바느질을 하다가 빛이 부족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시준이 말없이 일어나 창문을 열어 빛이 더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연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이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다. 희연도 이시준을 관찰했습니다. 며칠 뒤 희연이 연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분 눈이 어머니 볼 때 달라요.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 볼 때랑 달라요. 조금 더 오래 봐요. 그리고 더 조심스러워요. 마음을 쓰고 있는 눈이에요. 연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늘이 천 위에서 잠시 멈추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시준이 연하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부인께 드릴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훈이 처음 어머니 이야기를 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요? 이시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두 아이를 살리셨다고, 겨울에 이불 하나를 아이들에게 주고 혼자 추위를 견디셨다고,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든 생각이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분이 아니라 마음이 뛰어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뵙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야기보다 실제가 훨씬 단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연하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었습니다. 단단하다고요? 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더 단단한 것입니다. 연하는 잠시 이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시준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르다 싶어서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만큼만이요? 예.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연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참 특이한 분이십니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시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훈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둘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이시준 형이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연하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훈아, 예.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머니가 행복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지금도 편하다. 훈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10살 때부터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혼자 앉아 계실 때 아버지 그리워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외로우신 것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른 마음이라고. 저는 어머니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시준 형은 좋은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약한 사람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함께 일하면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로 사람을 봤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연하가 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는 것과 혼인은 다른 것이다. 그렇지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그렇지요. 그러나 천천히 알아가 볼 수는 있겠다. 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흘 후 이시준이 왔습니다. 연하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시준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부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하는 빨래 바구니를 마루에 내려놓고 이시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냥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던데요. 아닙니다. 오래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연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시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인이 어떤 분인지는 훈이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보다 제가 직접 본 것이 더 많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늘이 부러져도 남은 바늘을 찾아 계속 꿰는 분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지지 않는 분을 보았습니다. 빛이 부족한 데서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분을 보았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웃을 때 금방 거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래 웃는 것이 어색해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행복한 것이 낯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연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곁에서 오래 웃어도 되는 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집안의 둘째라 물려받는 것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자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해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 많습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시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연하는 오래도록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들렸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 하늘이 알아보고 사람이 알아본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어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훈과 희연이가 저를 어미라 부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시준이 말했습니다. 부인에게 마음이 간 것은 그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낸 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연하는 눈을 내렸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빨래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도 되겠습니까? 이시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깊고 단단하게 얼마든지요. 이듬해 봄 기연아와 이시준은 혼인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잔치는 없었습니다. 조용한 날을 골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훈과 희연이 나란히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지는 멀찍이 서서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처음으로 혼인복을 입었습니다. 34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꽃은 저마다 피는 때가 다릅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이시준이 연하의 옆에 섰습니다. 연하보다 살짝 키가 컸습니다. 그 그늘이 처음으로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지요. 그런데 왜 웃으십니까?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내가 한 말이어서요. 이시준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연하도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래 웃었습니다. 기연아. 기묘사와의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이름을 잃고 갈 곳을 잃었던 여인. 25에 홀로 승주장터에 나타나 바늘 하나로 버텼던 여인. 28배 동량 그릇 앞에 엎드린 두 아이를 거두어 가슴으로 낳았던 여인. 그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은 돈도 벼슬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바른 마음이었습니다. 그 바른 마음이 연하를 살렸습니다. 그 바른 마음이 두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바른 마음이 장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바른 마음이 수령을 움직였습니다.
그 바른 마음이 나무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바른 마음이 이시준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 하늘이 알아보고 사람이 알아본다. 후는 벼슬을 계속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9살 아이의 말은 스물의 관원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연화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희연은 시집을 가면서도 연화를 매달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분 눈이 어머니 볼 때 달라요. 처음 이시준을 보며 했던 그 말을 희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희연이 웃었습니다. 나무진은 연화의 혼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채에서 혼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잘 됐소, 부인. 이제는 부인도 행복하시오. 그리고 이시준은 사흘을 생각하고 왔다던 그 사람은 연화 곁에서 오래 웃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기연아가 34세 맞이한 봄처럼 느리더라도 반드시 오는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